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 토토 승무패 30회차. 이번 회차도 UEFA 네이션스 리그인데요. 지난 29회차 대상 경기들에서 이변이 좀 속출했었죠. 그래서 2월이 또 됐어요. 이번 회차에는 스위스하고 포르투갈, 그다음에 스페인하고 체코, 조지아하고 불가리아 이런 리턴 매치들이 꽤 많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에 치러진 경기들까지 저희가 분석하느라고 영상 업로드가 조금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4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경기인데요. 아일랜드가 네이션스리그 이 두 경기 모두 패하면서 좀 부진했죠. 이 부진한 공격력이 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르메니아 상대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이 공격의 마무리가 안 됐죠. 이 상대 중거리 슛 한 방을 허용하며 1대0으로 패하는 그런 이변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상대로는 이 팽팽한 경기를 했지만 역시나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았죠. 전반 중반 이 먼거리 슈팅에 실점을 해서 이 두 경기 연속 같은 패턴이었는데 이 수비 라인과 이 중원 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슈팅 각도를 열어줬죠. 왼쪽 측면에서 제이슨 나이트가 활약이 좋았지만 이 골대 앞에서의 정교함이 좀 떨어졌습니다. 우측면에서 이 로빈슨의 돌파도 좋지만 이 박스 안에서 이걸 받아서 마무리해줄 공격수들의 능력이 좀 부족했죠. 스코틀랜드가 월드컵 플레이오프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패하며 탈락을 했죠. 이 상대 공세에 밀리면서 수비적으로 많이 밀렸던 경기였습니다. 에스톤 빌라의 그 맥킨과 셀틱의 맥그리거 이 두 선수가 중원에서 공수 밸런스를 잘 잡아줬지만 이 상대 하프라인에서 넘긴 롱패스에 이어진 로빙슛에 실점하며 무너지고 말았죠. 이어 박스 안에 헤딩 실점, 막판 역습 상황에서의 실점까지 내줬어요. 이 맥그리거의 세컨볼 슈팅으로 한 골 만회하는데 그쳤죠. 아르메니아 상대로는 확실히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고 리버풀의 그 로버슨이 왼쪽 라인의 공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국 랄슨과 맥케나의 릴레이 헤딩골로 스코틀랜드가 승리를 거뒀죠. 전력 구성에서 스코틀랜드의 무게감이 더 좋죠. 이 EPL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확실히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맥그리거와 이 맥긴의 중원 장악력이 너무 좋죠. 아일랜드는 중원 압박이 느슨해지면서 이 연달아 중거리 골을 실점하면서 패하고 말았죠. 스코틀랜드의 이 중원 운영에 그 아일랜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경기입니다. 다만 두 팀 모두 골 결정력은 어려움이 있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꽤 큰 경기로 보여지네요. 아일랜드의 무패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잉글랜드와 이탈리아의 경기인데요. 잉글랜드가 헝가리에게 충격패를 당했죠. 이 3-4-3 형태로 압박 전술을 펼치며 헝가리를 괴롭혔지만 박스 안에서의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 상대 역습의 위기가 있었지만 3백 라인이 견고하게 잘 버텨내긴 했었어요. 리스 제임스가 교체 투입 후 이 불필요한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패하고 말았죠. 독일 상대로는 이 상대의 독일의 경기 운영에 밀리면서 좀 고전했는데 포백과 중앙 투미드를 배치하며 대응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에서 너무 밀렸던 상황이죠. 후반 초반 이 상대 전진 패스 한 방에 터닝 슛으로 허용했지만 케인이 경기 막판 얻어낸 PK를 성공시키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케인 중심의 좌우 윙어를 배치하는 이 쓰리톱의 역습 전개는 확실히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이탈리아가 독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이 상대의 경기 운영에 말렸지만 최종 수비 라인에서 견고하게 버텨줬고 이 카운터 역습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이 수비 시에는 이 중원에 위치하는 3명의 미드필더 모두 박스까지 깊게 내려와서 관여하면서 이 수비력을 보여줬죠. 후반 교체 투입된 이 윤토이 크로스를 펠레그리니가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이 상대 크로스 패턴에 곧바로 동점골을 내줬죠. 헝가리 상대로는 홈에서 우세한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이 상대의 역습과 중거리 슈팅에 잘 대처를 했죠. 공세 시에 상대 센터백들을 높이에 막히자 이 패스 플레이로 슈팅 각도를 열어서 이 바렐라의 선제골, 그다음에 폴리타노의 돌파, 컵백에 이은 펠레그리니의 추가골로 승리를 거뒀죠. 두 팀 모두 수비 밸런스가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 잉글랜드가 앞선 두 경기 측면 공략에 아쉬움이 있었고 이탈리아는 공격에서 펠레그리니 의존도가 너무 높았죠.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경기지만 이 잉글랜드 윙어들의 컨디션이 회복이 됐다면 잉글랜드가 충분히 승리를 가져올 수 있을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잉글랜드의 승무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헝가리와 독일의 경기인데요. 헝가리가 잉글랜드 상대로 승리를 거뒀죠. 이게 60년 만의 승리인가 그렇대요. 상대 중원 압박에 굉장히 고전을 했지만 볼 탈취 시 빠른 역습 전개로 상대를 괴롭혔고 수비 시에는 이 최전방 살라이까지 내려오면서 도움 수비를 펼쳤죠. 후반 PK를 얻어내며 결승골을 성공했고 수비적으로 잘 버텨내면서 승리했죠. 이탈리아 원정에서는 이 수비 조직이 뛰어난 상대의 짜임새 있게 올라오는 밀고 오는 공세를 막아내기 좀 힘들었죠. 이 상대 크로스 패턴은 센터백들이 잘 걷어냈지만 중거리 슛과 컵백에 추가 실점하며 무너졌습니다. 이 소브솔라이의 오른발 킥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이 헝가리 역습의 속도도 굉장히 날카롭고 빨랐습니다.
독일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1대1로 비겼죠. 이 중원 운영을 바탕으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갔지만 상대 최종 수비 라인에 걸리면서 이 득점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후반 중반 상대 측면 크로스에 선제 실점했지만 호프만의 크로스가 이 베르너의 몸에 맞고 튄 공을 키미히가 극적으로 동점골로 연결을 했죠. 잉글랜드 상대로는 경기 운영에서 앞서면 우세한 경기를 가져갔어요. 근데 밀러와 호프만이 이 오른쪽 사이드를 지배하면서 공세를 펼쳤죠. 중원에서 확실히 우세하며 이 공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슈팅 정확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후반 초반 이 키미 전진 패스를 호프만이 박스 안에서 골로 연결하며 앞서갔지만 이 경기 막판 아쉽게도 페널티킥을 내주며 비기고 말았죠. 헝가리가 수비적으로 운영하고 이 역습을 펼치면서 다크호스다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독일을 상대로는 좀 힘들 거예요. 이탈리아 상대로도 못 버텼거든요. 헝가리 수비 라인이 제공권에 확실히 우위를 보이지만 이 독일의 공격 패턴이 높은 크로스 형태를 선호하진 않죠. 낮고 빠른 크로스, 이 박스 안에서의 패스 플레이가 뛰어난 독일이 확실히 우세한 경기입니다. 헝가리의 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와 폴란드의 경기인데요. 네덜란드가 벨기에 원정에서 4대1 대승을 거뒀죠. 아케와 반다이크가 이 초반 수비 라인에서 상대 그 루카쿠를 상대로 힘싸움에서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선수들이 수시로 침투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공격적인 운영이 잘 먹혔어요. 중원에서 대용의 경기 운영이 굉장히 좋았고 베르바인과 데파이, 덤프리가 릴레이 골을 터뜨렸죠. 웨일즈 상대로는 이 베오르스트 선발로 내세우며 명단에 변화를 좀 줬죠. 선수들을 로테이션하면서 경기력이 벨기에전에 비해서는 좀 못 미쳤지만 후반 이 쿠프 베르너스의 중거리 골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 시간 동점골을 내줬는데 그 동점골 내주고 한 2분 있다가 경기 거의 끝나기 직전에 베오르스트의 결승 헤딩골이 나오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첫 경기 웨일스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4-3-1-2 형태로 이 레반도프스키와 이 벅사 투톱으로 운영을 했고 측면에서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박스 안에서 헤딩으로 잘 연결했습니다. 후반 초반 중거리 선제 실점이 먼저 있었죠. 근데 후반 교체 투입된 이 카민스키 박스 안 슈팅 동점골과 슈미데르스키가 상대 수비 뒷발 맞은 공을 역전골로 가져왔죠. 좀 행운이 따랐던 골이었습니다. 벨기에 상대로는 상대 레반도프스키가 박스 안에서 절묘한 볼 터치 후에 선제골을 기록은 했는데 전반 막판 이 동점 중거리골을 내주고 후반 빌드업 미스로 볼을 빼앗기며 역습으로 실점을 했죠. 중원에서 상대 패스 플레이를 막지 못하면서 수비 라인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에 수비 라인도 급격히 흔들리면서 무려 6실점하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네덜란드의 우세가 확실시되지만 이 선발 명단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선 웨일스 원정에서 주축 선수들이 휴식을 취한 만큼 이번 경기 홈경기인 만큼 베스트 멤버로 나설 것 같아요. 대용의 경기 운영 능력과 이 베르바인과 덴파이의 침투 플레이를 폴란드 수비 라인이 90분 동안 막아내기에는 좀 벅찰 것 같죠. 이 경기 네덜란드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웨일스와 벨기에 경기인데요. 웨일스가 폴란드 상대로는 2대1로 패했고 우크라이나에게 승리를 하면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성공을 했죠. 폴란드전에서는 이 우크라이나전을 대비해서 좀 로테이션을 많이 돌렸어요. 후반 초반에 윌리엄스의 중거리 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중반 박스 안에서 상대 페인팅에 동점골을 내주고 상대 슈팅이 이 데이비스의 뒷발에 맞고 흐르며 역전골을 내주고 말았죠. 네덜란드에게는 1대2로 패했는데 이 상대가 로테이션 돌리며 경기력이 좋지 않았음에도 웨일스로 굉장히 고전했죠. 포백 수비 라인은 견고하게 버텼지만 후반 초반 중거리 실점을 내줬고 추가 시간에 노링턴의 헤딩 동점골이 나오긴 했는데 한 2분 뒤인가 경기 종료 직전에 상대에게 결승 헤딩골을 내주고 말았죠. 중원에서 후반 교체 투입된 상대 대용을 전혀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벨기에가 첫 경기에 네덜란드에게 1대4로 크게 패했죠. 이 경기 내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루카쿠가 전반 중반 이 부상으로 아웃됐고 수비 밸런스도 나쁘지 않았지만 이 상대 순간적인 중거리 골에 실점하면서 흔들렸습니다. 후반 초반 역습에 추가 실점했고 세컨볼도 놓치면 무너지고 말았죠. 폴란드 상대로는 루카쿠가 빠졌지만 이 이선 자원들의 활약으로 6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아자르, 데브라이너, 그다음에 중원에서의 비첼까지 활약이 굉장히 좋았죠. 전반 중반 상대 레반도프스키에게 선제골을 내줬지만 비첼이 동점 중거리골을 시작으로 데브라이너, 트로사드, 덴동코, 오펜다의 릴레이골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중원에서의 패스 운영이 굉장히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줬죠. 벨기에가 첫 경기 네덜란드 상대로 고전을 했지만 폴란드전에서 이선 자원들의 컨디션이 회복이 되면서 완벽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웨일스가 굉장히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대응하려 하겠지만 이 중원에서의 패스 플레이와 공간 침투에 굉장히 탁월한 벨기에죠. 웨일스가 이걸 다 막아내기엔 굉장히 벅차 보입니다. 웨일스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루마니아와 핀란드의 경기인데요.
루마니아가 몬테네그로와의 경기에서 2대 0으로 패했죠. 상대히 공격적인 전개에 위험 상황이 많았습니다. 이 센터백 러스와 크리스 체스가 제공권 싸움은 잘 버텨냈지만 이 세컨볼 수비에 쫓아가지 못하면서 박스 안에서 2실점하면서 무너졌죠. 보스니아 원정에서는 한 6명 정도의 명단을 바꿨죠. 보스니아의 공격적인 운영에 거의 전원 수비에 가깝게 내려선 뒤 푸스카스를 이용한 역습을 보였지만 정교함이 좀 떨어졌습니다. 라인을 너무 내려서다 보니 역습 시 공격 가담이 너무 늦어졌죠. 수비적으로 잘 버텨냈지만 상대 측면 크로스를 니타 키퍼가 쳐낸 공이 상대 공격수에게 향하며 아쉽게 결승골을 내주고 말았죠. 핀란드가 보스니아와의 경기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전체적으로 강한 전방 압박을 펼쳤죠. 투톱 상태로 배치가 되긴 했지만 푸키는 위치에 상관없이 공격 진영에서 거의 프리하게 공격 진영을 휘저으면서 확실히 핀란드 공격을 주도했습니다. 측면 수비수들의 오래핀 가담도 굉장히 뛰어났죠. 전반 막판 푸키의 PK로 앞섰지만 후반 막판 이 상대의 박스한 크로스에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죠. 몬테네그로 상대로는 이 포얀팔로의 멀티골로 2대 0으로 승리를 거둬갔습니다. 상대가 로테이션 돌리면서 전체적인 경기력이 떨어졌고 이 공격적인 운영을 핀란드가 가져갔죠. 푸키의 크로스를 이 포얀팔로가 선제골로 기록을 했고 링맨의 그 프리킥 상황에서 롱 크로스를 다시 포얀팔로가 추가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루마니아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핀란드는 푸키라는 확실히 노련한 공격수를 앞세워서 굉장히 날카로움이 살아 있어요. 최근 핀란드의 경기력과 이 기세라면 루마니아 원정길에서도 쉽사리 패하는 경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루마니아가 수비적으로 나서겠지만 이 핀란드의 푸키와 포얀팔로 이 호흡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 경기 배당률과 다르게 루마니아의 패에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와 보스니아의 경기인데요. 몬테네그로가 루마니아와의 경기에서는 2대 0 완승을 거뒀죠. 확실히 공격진에 무고사가 합류하면서 마무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무고사의 제공권 장악력도 좋았고 박스 안에서 확실히 상대 수비를 위협했죠. 박스 안 세컨볼을 무고사의 선제골로 연결했고 핀란드 상대로는 선발 명단에서 무려 8명 정도나 교체를 하면서 선수들을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당연히 경기력이 따라오지 못했고 전체적인 짜임새가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수비적으로 내려섰지만 이 상대 투톱의 호흡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무너졌죠. 보스니아가 핀란드 원정에서 가까스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 노장 제코가 최전방에 나섰고 경기 초반 상대 강한 압박에 굉장히 고전했죠. 상대 푸키 움직임의 수비 라인에서 위기가 많았지만 이 옵사이드 라인을 잘 사용하며 버텼습니다. 전반 막판 PK를 내주면서 선제골을 허용했지만 후반 추가 시간 이 제코의 크로스를 프레빌리아의 동점골로 간신히 비겼습니다. 루마니아전에서는 4명 정도를 빼고 명단을 바꿔서 로테이션을 돌렸는데 이 공격적인 운영을 했지만 상대가 워낙 수비적으로 내려서면서 득점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간혹 상대 역습에 세컨볼 처리를 못하면서 위기가 있었죠. 센터백들의 판단 미스가 좀 많이 나왔던 경기예요. 후반 중반 상대 키퍼가 크로스를 쳐낸 공은 프레블리아기 결승골로 경기는 1대 0으로 승리를 거뒀죠. 몬테네그로는 홈인 만큼 베스트 멤버로 나설 것으로 보여지죠. 보스니아 센터백들이 판단 미스로 박스 안에서 위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고사가 이런 찬스를 놓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앞선 두 경기 보스니아 수비진의 미스가 많았던 만큼 루마니아전에서 나섰던 이 몬테네그로의 베스트 멤버가 나온다면 몬테네그로가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을 그럴 경기로 보여지네요. 몬테네그로의 승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북아일랜드와 키프로스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좀 지난 회차에서는 이변에 속했던 그런 경기였죠. 두 팀의 1차전 맞대결은 0대0 무승부였습니다. 이 북아일랜드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공세를 퍼부었지만 최근 북아일랜드의 약점인 그 골 결정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키프로스는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이 오른쪽 라인 로지오주를 향한 롱패스 전개로 역습을 노렸지만 박스 쪽에서 제대로 슈팅 찬스를 못 만들었죠. 북아일랜드는 이 케빈 화이트가 좋은 움직임으로 찬스를 잡아냈지만 슈팅이 아쉽게도 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아쉬움이 남았어요. 중원에서의 운영, 측면 전개인 크로스까지 이 북아일랜드의 경기력이 확실히 앞서 있었지만 박스 안에서의 마무리가 부족했던 경기입니다. 북아일랜드는 이어진 그 코소보와의 경기에서 난타전 끝에 3대2로 패했습니다. 지난 3경기에서 무득점으로 부진했던 공격진에 좀 변화를 줬고 이 선발 출전한 셰인 라베리가 오랜만에 골맛을 봤죠. 다만 이 상대 코소보의 무리키 견제에 실패하면서 멀티골을 내주며 무너지고 말았죠. 키프로스는 그리스의 제공권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리스 원정에서 어려운 경기 끝에 결국 3대0으로 완패를 했습니다. 북아일랜드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이 부진한 득점력이 드디어 오랜만에 골맛을 봤죠. 중원 운영과 수비 밸런스 측면에서는 키프로스에 비해 월등히 앞서 있는 북아일랜드입니다.
홈에서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거예요. 이 조커로 활용됐던 라베리가 선발로 나서면 출전 시간이 확보되자 공격진에서 좋은 움직임과 골을 보여줬던 만큼 이번 경기 라베리의 연속골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아요. 북아일랜드의 승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경기죠. 이 경기도 리턴 매치고 지난 경기 역배당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이 두 팀의 1차전 맞대결은 노르웨이의 2대1 승리였죠. 홀란드라는 확실한 해결사를 보유한 노르웨이가 전술적으로 수비적으로 내려선 뒤 이 날카로운 카운터를 노렸죠. 스웨덴이 점유율은 높게 가져갔지만 이 공셋이 순간적으로 숫자를 늘리는 이 노르웨이 공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반 초반 홀란드가 PK로 선제골을 터뜨렸고 후반 스웨덴 센터백 닐슨이 미끄러진 상황을 놓치지 않고 홀란드가 추가골까지 성공을 시켰죠. 스웨덴은 후반 추가 시간이 엘랑가의 가마차기 한 골로 만회를 했습니다. 스웨덴도 프로스베리와 크루셉스키의 공세는 굉장히 위협적이긴 했죠. 노르웨이가 슬로베니아 상대로는 파상 공세를 펼쳤지만 아쉽게 0대0으로 비겼죠. 이 웨데고르와 엘리오누시, EPL 스타들의 활약이 좋았지만 수비적으로 내린 상대의 공간 공략을 실패했습니다. 이 홀란드가 완벽한 찬스가 있긴 있었는데 상대가 퇴장을 각오한 수비로 막아내면서 결국 퇴장을 당했죠. 그 이후 공세는 상대 키퍼의 선방에 막히면서 결국 무득점 경기를 했습니다. 스웨덴은 세르비아에게 0대1로 패했습니다. 이 부진했던 이삭을 빼고 공격진에 변화를 줬지만 득점력이 좀 부족했죠. 이 클라리슨의 침투와 엘랑가의 돌파는 좋았지만 박스 안에서의 확실한 마무리 슈팅이 부족했습니다. 전방 막판 코너킥 상황 상대 헤딩 패스에 실점하면서 패하고 말았죠. 노르웨이 전력이 예상외로 굉장히 견고하고 짜임새가 뛰어납니다. 이 홀란드라는 세계 최강의 공격수를 보유하고 있고 이선과 중원 운영 능력도 굉장히 뛰어나죠. 노르웨이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이긴 한데 스웨덴도 이 프로스베리나 클로셉스키, 엘랑가 이런 침투와 돌파형 선수들의 기량이 꽤나 좋은 만큼 이 경기는 무르 승부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의 승무 예상합니다. 열 번째 경기는 조지아와 불가리아의 경기인데요. 두 팀의 1차전 맞대결은 조지아의 5대2 대승이었습니다. 이 전반 3분 만에 이 다비다 슈필리의 롱크로스를 헤딩골로 연결하면서 손쉽게 앞서갔죠. 불가리아 수비 라인이 대처가 적극적이지 못했던 장면이에요. 이어 왼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가 불가리아 센터백의 흐리스토프의 자책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후반 불가리아도 반격에 나서며 이 일리에프의 헤딩골로 추격을 시작했지만 조지아가 이 지브지파체의 추가골 그다음에 크바라트스켈리아의 PK골, 그 다음에 울산에서 뛰고 있는 이 바코의 세기골까지 터뜨렸죠. 불가리아는 후반 막판 이 스테파노프가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밀어넣기로 한 골도 만회하긴 했습니다. 이 조지아 선수들의 전체적인 침투 움직임과 공격적인 전진 패스 플레이가 너무 완벽했던 경기죠. 조지아는 이어진 그 북극 마케도니아를 상대로도 3대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특유의 공간 침투와 빠른 템포의 역습을 주요하면서 완승을 거뒀죠. 불가리아는 지브롤터와의 경기에서는 상대가 약체였던 만큼 좌우 측면 자원들이 박스 안으로 깊게 들어오면서 박스 안의 공격 숫자를 늘렸죠. 전반 막판 이 민체프의 헤딩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이 프리킥 수비 과정에서 핸드볼 파울을 내주며 PK를 헌납하면서 아쉽게 비기고 말았죠. 피파 랭킹상 불가리아는 73위고 조지아는 85위입니다. 근데 조지아 선수들의 축구 진행이 너무 높은 플레이를 최근 보여주고 있죠. 움직임, 침투, 거기에 맞는 패스 전개까지 최근 엄청난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션스 리그 C그룹에서는 조지아의 경기력 수준이 제일 높은 편이에요. 조지아가 홈 경기인 만큼 이 경기 이변이 없을 것 같네요. 조지아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스위스와 포르투갈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앞선 맞대결에서는 포르투갈의 4대0 승리였죠. 이 호날두가 선발 출전한 포르투갈의 공격력은 확실히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호날두의 프리킥이 튀어나온 공을 이 카르발료가 선제골로 연결했고 호날두가 역습 상황에서 추가골을 터뜨렸죠. 페르난데스에서 조타, 호날두로 이어진 이 패스 전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조타의 슈팅이 튀어나온 걸 호날두가 추가골까지 연결을 했고 후반 칸셀로의 쐐기골까지 나오면서 완성을 거뒀죠. 이 스위스 수비 라인이 빠르고 간결한 포르투갈의 개인 기량을 수비적으로 막아내질 못했죠. 스위스는 이어진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도 1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 얀존머 키퍼가 돌아오면서 뒷문에 안정감이 생겼지만 여전히 수비 라인에 불안감이 있었죠. 상대 전방 압박에 미스하면서 결승골을 내줬어요. 포르투갈은 체코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뒀죠. 홈인 만큼 주전 선수들이 거의 다 선발로 나섰고 확실히 한 수 위의 기량을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선발로 나섰던 이 게데스도 골맛을 봤고 이 오른쪽 측면 수비수 칸셀로는 두 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죠. 이 포르투갈이 확실히 우세한 경기력을 보여줄 경기입니다. 다만 이 선발 명단에 로테이션을 주게 될 경우 이 포르투갈이 부진할 수도 있죠. 네이션스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이 원정 경기에서는 그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스위스가 승리를 챙기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포르투갈 선수들의 기본적인 개인 기량이 너무 뛰어나죠. 스위스가 중원에서 강한 압박 수비를 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기 스위스의 무패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스페인과 체코의 경기인데요. 두 팀의 앞선 맞대결에서는 2대2 무승부였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스페인이 완벽한 우세였죠. 체코가 전반 3분 만에 쿠차가 상대 라인을 절묘하게 파고들며 패스한 공을 페세크가 이 선제골을 터뜨리긴 했죠. 스페인이 가비와 로드리의 운용으로 점유는 높게 가져갔지만 최전방에서 이 데토마스, 올모, 사라비아 이 쓰리톱이 좀 부진했어요. 전반 막판 가비가 박스 안에서 왼발 동점골을 성공시키면서 이 A매치 데뷔골을 작성을 했고 후반에도 체코는 쿠차가 절묘하게 상대 옵사이드 라인을 무너뜨리며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스페인은 후반 막판 센터백 마르티네스의 헤딩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죠. 스페인은 이어진 스위스 상대로는 1대0 승리를 거뒀지만 확실히 공격 빈도에 비해서 득점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죠. 전반 초반 강한 전방 압박으로 이 요레테가 빼앗은 공을 사라비아에게 연결을 했고 사라비아가 박스 앞에서 결승골을 성공을 시켰죠. 체코는 포르투갈 상대로 2대0으로 패했습니다. 이 확실히 포르투갈 선수들의 화려한 개인 기량과 패스 플레이에 수비적으로 대응하는데 애를 먹었죠. 스페인은 확실히 아센시오, 모라타, 토레스 이런 선수들의 경기력이 더 뛰어난 모습을 보였죠. 스페인이 경기 내용은 확실히 우세하게 가져가겠지만 최근 체코의 경기력이 수비를 두텁게 하고 어떻게든 균형을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스페인의 우세는 확실하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큰 경기죠. 이 체코가 웅크리고 있다 매섭게 전개하는 역습의 날카로움이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의 승무 예상합니다. 13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와 세르비아의 경기입니다. 두 팀의 1차전 맞대결은 세르비아의 4대1 완승이었죠.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지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 전반 중반 코너킥 상황에서 미트로비치 선제골이 나왔고 곧바로 슬로베키아의 스토야노비치 역습 상황 칩샷 동점골이 나왔지만 후반 들어 다시 한번 세르비아의 제공권이 빛났죠. 코너킥 상황에서 사빅의 추가골이 터졌고 요비치의 세기 헤딩골도 나왔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 라도니치의 마무리골까지 나오며 4대1 대승이었죠. 슬로베니아는 노르웨이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로 버텨냈습니다. 이 수비 시에 숫자를 많이 뒀고 에이티 마드리드의 수호신 이 오블락 키퍼의 선방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후반 초반 주전 센터백 이 블라지치가 퇴장으로 다음 경기에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세르비아는 스웨덴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죠. 스웨덴이 측면 돌파와 침투 플레이에 거친 수비로 잘 대응하며 버텨냈습니다. 전반 막판 이 코너킥 상황에서 이 파브로비치의 헤딩 패스를 요비치가 결승골을 성공시켰죠. 슬로베니아가 세르비아 상대로 수비 숫자를 많이 뒀음에도 이 제공권 싸움에서 힘을 많이 못 썼었죠. 박스로 수비 숫자가 몰리면서 측면도 쉽게 열어졌고 올라오는 크로스의 대응이 부족했습니다. 세르비아 선수들의 기량이 한층 더 뛰어났던 만큼 이번 경기에서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네요. 슬로베니아는 주전 센터백 결장이 있지만 오블락 키퍼의 선방쇼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세르비아의 우세가 확실하지만 슬로베니아가 홈 경기인 만큼 이 경기 무승부 가능성도 있는 그런 경기로 예상이 되네요. 슬로베니아의 무패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그리스와 코소보의 경기인데요. 두 팀의 1차전 맞대결은 그리스의 1대0 승리였습니다. 예상 외로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치러졌죠. 서로 중원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았고 전반 중반 그리스가 왼쪽 측면 전개에 이어 바카세타스의 강력한 중거리슛 한 방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리스도 전체적으로 경기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크로스의 정확도가 이날 좀 많이 떨어졌었죠. 코소보는 후반 중반 레프트백 알리티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하면서 수적 열세에도 놓였죠. 무르키를 향한 이 롱볼 축구를 노렸지만 그리스 수비 라인의 제공권이 잘 버텨냈죠. 그리스는 키프로스 상대로 3대0 완승을 거뒀죠. 이 전력 차이가 컸던 만큼 홈에서 일반적인 공세를 펼쳤고 이 확실히 제공권의 우위를 보여주는 파빌디스가 선발로 나서면서 공격진의 파기력이 돋보였습니다. 코소보는 북아일랜드와 난타전 끝에 3대2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 무리키가 오랜만에 대표팀에서 제 몫을 해주면서 멀티골로 활약을 했죠. 무리키 A매치 6경기 만에 골을 터뜨렸습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팽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리스가 홈에서 치러지는 경기인 만큼 좀 강한 모습을 보일 겁니다. 제공권 싸움에서 승부가 판가름 날 경기로 예상이 되죠. 코소보도 무리키라는 확실한 타겟형 스트라이커가 있지만 그리스가 제공권과 박스 안에서 밀어내는 수비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홈에서 골 결정력을 끌어올린 이 그리스의 우세가 확실한 경기로 보여지죠. 그리스의 승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일랜드의 무패, 두 번째 경기 잉글랜드의 승무, 세 번째 경기는 헝가리의 패, 네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의 승, 다섯 번째 경기는 웨일스의 패, 여섯 번째 루마니아의 패, 일곱 번째 경기는 몬테네그로의 승,
8번째 경기 북아일랜드의 승, 9번째 경기는 노르웨이 승무, 10번째 경기 조지아의 승, 11번째 경기는 스위스의 무패, 12번째 경기 스페인의 승무, 13번째 경기는 슬로베니아의 무패, 14번째 경기는 그리스의 승입니다. 이상으로 저희는 네이션스리그 30회차 14경기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